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유튜브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학생인 의붓 딸을 보복 살인하고 시신을 버린 30대 의붓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해보면은요. 검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이렇게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피의자가 그냥 무단으로 소환 불능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본인은 그냥 단순히 웃자고 한 거다. 이런 걸로 수사하냐, 이건 편파 수사다 예.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한 건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예. 편파 수사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윤 지검장을 상대로 예.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자살 특혜 공대를 보내서 해치겠다라든가, 뭐 집과 차 번호를 안다. 그건 굉장히 예.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빨리 허가해달라고 예. 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 집행 중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해치겠다, 예. 집을 안다고 협박한 것은 이거 공무집행방해 우려가 굉장히 있는 사안인데 이게 예. 무슨 사회적 이슈가 되고 편파 수사 우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내가 적법하게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50보 100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집과 차 번호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자살 특공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유튜버들 중에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별로 없어서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분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검사장이 예. 그냥 본연의 업무입니다. 형집행 정지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예. 허가 불허를 이제 검사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불허했죠. 예. 이거는 정상적인 공무집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당사자가 표현의 자유로 저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달라, 형집행 정지를 해달라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더 나아가서 해치겠다는 둥, 집을 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협박하게 되면은 현행법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네, 이건 이미 증거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 예. 증거도 확보된 상태고요. 예. 아마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또 짚어봐야 할 점이 굉장히 상습적이다. 윤 지검장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 피의자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윤석열 검사장을 지금 공격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예. 손석희 JTBC 대표 또 우원식 의원 등 자신과 생각이 다른 어떤 공적 인물들이겠죠. 예.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든가 집안을 자택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박원순 시장과 우원식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든가 예.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반 사정을 아마 검찰에서 예. 지켜봐서 아마 수사에 진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박원순 시장이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 특히 또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이분들에게는 이제 협박이나 명예훼손 관련된 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광화문 광장에서도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시민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예. 아마 피의자랑 또 생각이 다른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출입을 저지당하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로 따르면 팔꿈치로 얼굴을 쳐가지고 상당히 가격한 장면이 이미 화면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예. 확보된 건 상관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폭행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 이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의 의사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주제로 다뤄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아까 전달해 드렸던 의붓딸 살해 사건 관련 내용인데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습니다. 이 30대 의붓 아버지 송치되는 모습,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혹시 아내는 구속을 피했는데 억울한 점 없으십니까? 저희까지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개 일어났던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이번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예. 보복 살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범죄에서 대부분의 재판 과정을 보면요, 이 정도의 사과는 다 합니다. 예. 미안하다, 죄송하다. 근데 이것이 과연 화면상에서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인지는 아마 법정을 더 재판을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뭐 양형에 큰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혐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경찰이 계부에게 살인 혐의 대신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단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일단 형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복 살인과 단순 살인 같은 경우는 그 5년 이상 징역,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고요. 예. 이 보복 살인은 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예. 그 징역 10년 이상 사형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의붓딸 아니겠습니다. 의붓딸이 이제 성폭행 범죄에 관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 피의자가 알고 나서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뭐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이 문제를 갖고 살인한 거거든요. 예. 이건 뭐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사례고 양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침모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현재 이제 보강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성인 엄마 그다음에 의붓 아버지가 이 범행에 일단 현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 살인의 공범인지 그러면 같이 범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방조한 것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최소한도 그 본인이요 어머니인 이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딸을 불러낸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도 뭐 이미 목격했고요. 예. 그 범행 현장에서 그 살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차 앞에 앞좌석에 있었다고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럼 최소한도 이 경찰 수사는 향후 이 살해 상황에서 미리 알고 예. 그 적어도 이 의붓 아버지가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 또는 가행을 할 것인지를 인지했는지 예. 이 부분을 파헤쳐야 되고 더군다나 왜 차 안에서 이 자기 친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네네. 이 친모는 자기도 뭐 무서웠다 그러는데 이 부분 갖고 과연 해명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자기 친딸이 살해당한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예. 예. 단순히 무섭다고 해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는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뭐 공동정범은 아니라도 예. 뭐 방조 혐의는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다투던 30대 여성 분신을 해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거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살아남은 지금 부모님은 이 화재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다툼을 인해서 이제 딸이 이제 집에 불을 질러서 예. 그 사망한 사건인데요. 예. 예. 그 분신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머니는 말리다가 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유중한 상황이거든요. 예. 피부 이식이 필요한 정도인데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된 상태이고 사실 그게 다투는 과정이 사실 보면 일반 가정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과정이긴 한데 예, 예. 지금 이 피해 여성은 나이가 30대고 아직 직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예. 시험도 좀 떨어져가지고 예.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말리는 과정에서 엄마가 다친 점 그리고 부모가 저거나 딸이 눈앞에서 지금 사망한 것을 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뭐 왜 살해 어떻게 불을 지르는 동기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
살아남은 부모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숨진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평소에 인화성 물질을 갖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약간 좀 오해 여지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뭐 자칫하면은 뭐 어쩌면은 자기가 뭐 언제든지 뭐 분신할 뭐 내지는 뭐 자해를 할 뭐 가능성이 있었다고 좀 해석될 여지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뭐 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보면 자칫하면 이 여성분이 나는 좀 언제든지 뭐 자해를 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찰에서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유중하시니까 아버님한테 좀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뭐 이유를 좀 분석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왜 평소에 인화성 물질을 갖고 있었는지 그 여부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 사건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공항고속도로 여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뭐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대 여성이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차에서 왜 내린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건의 경위를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많은 뭐 시민들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도로일 겁니다. 이 인천 그 공항 고속도로인데요. 새벽 4시에 더군다나 지금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서 갑자기 멈춰선 걸로 경찰 조사에 가면은 이제 블랙박스에 보면은 뭐 사고가 있었던지 뭐 고장이 있었던지 차가 그 멈춰선 상태에서 내리고 뒤로 이제 운전사였던 20대 여성이 온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뒤에 따르던 택시가 이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제 뭐 치인 사건인데요. 더군다나 또 뒤따르던 차량도 2차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새벽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도 많지 않고 뭐 제한 속도가 100km라고 하지만은 뭐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 사고가 난 경우는 보통 뭐 갓길에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고 당시에 이 조수석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갓길에서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그 차를 갓길에 세우지 않고 이 운전하고 있는 배우자는 차 뒤에 있었고 남편은 왜 갓길에 있었는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여성을 친 그 택시기사라든가 뒷차량 그 운전사들은 어떻든 간에 그 차를 쳤으니까 이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 입건된 상태거든요. 이 형사 문제도 지금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치사율을 봤더니요. 이 부분도 비교해봐야겠는데 2차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6배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에 차량이 뭐 예를 들면 기름이 떨어졌다든가 기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갓길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 차를 이제 수리를 해야겠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밖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비상등을 당연히 켜야 되고 그리고 기시대 있지 않습니까? 기시대를 좀 더 안전하게 놓고 이게 기본적인 수칙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2차선에다가 지금 차를 세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뒤따르던 차량들이 뭐 속도를 조절을 뭐 얼마나 과속으로 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도 형사처벌 좀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 더 좀 경찰에서 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갓길에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2차선 한가운데에 뒀는지도 그 여부도 일단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 남편은 왜 혼자서 있었는지, 갓길에 있었는지 그 여부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오늘 이 시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